안녕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까지 받았던 이야기를 드렸죠. 소크라테스는 사실상 자기가 일부러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은 파이돈 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돈은 사형을 선고를 받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감방에 있으면서 독배를 마시기 바로 직전에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다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친구인 케베스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간수한테 뇌물을 매겨놨으니까 너 도망가자. 그래서 외국 좀 나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런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에는 그냥 불문으로 붙이고 하는 그런 전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베스가 이제 친구니까 와서 살리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자기는 뭐 독배를 마시겠다고 하죠. 그걸 보고 이제 케베스가 좀 빡치는 거죠. 너 그날도 재판받을 때도 어그로 끌어서 일부러 사형받더니 왜 지금은 또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네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철학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너 모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신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죽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피타고라스가 했었어요.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할 때 보통 수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철학자이자 신정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손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무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을 해서 이 무덤에서 떠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이 무덤을 스스로 떠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는 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목숨도 신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신이 허락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철학자는 그럼에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는 쾌락, 신체의 향락 이런 것들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되고 영혼에 전적으로 진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을 탐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육체, 즉 사람의 오감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각, 청각은 진실보다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것을 제공한다. 이 말은 실제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하고 코하고 귀를 다 막고 나면 사과하고 양파도 우리는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축두의 발작 같은 경우에는 신을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환청을 듣거나 아니면 환시를 하는 거죠. 그 예일대 교수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조현증과 축두의 발작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청각 겉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실존하는 거죠. 감각에는 실제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각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 아름다운 선, 그거 눈으로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맛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본질, 본성, 참 이거는 신체 기관으로 감각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체의 감각에서 벗어났을 때야만이 정말 진정한 진실로 다가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제가 왜 갑자기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이 이야기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게 왜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하지만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입니까? 아닙니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즉, 이 재판은 오심입니다. 이 오심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재판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 재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까요? 우리가 재판 이야기를 했으니까. 따로 판사가 있습니까? 판사가 없어요. 시민들이 우우 모여서 다수결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법정과 다른 게 뭐죠? 피고인은 있어요. 근데 검사가 없습니다. 고발인이 있고 고발당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와서 각자가 주장을 하고 변호를 하고 주장을 하고 변호를 해요. 이거를 보고 바로 당사자주의라고 해요. 고발인이나 고발당한 사람이 모두 다 각자 그 재판에서는 동등한 당사자가 돼서 각자의 입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관은 여기에서 개입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판단만 하는 거죠. 이런 재판 구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재판관이나 검사나 수사기관이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끔 보면 법조인들이 뭐 당사자주의가 어쩌네, 직권주의가 어쩌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사자주의 반대가 직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재수없잖아요. 뭐 저런 이야기 자꾸 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데, 당사자주의하고 직권주의라는 것은 재판을 누가 주도하고 진행하느냐 문제예요. 사실상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재판을 누가 주도하느냐예요. 재판을 주도하는 게 수사기관이나 검사인지 아니면 당사자인지, 여기에 따라서 재판 구조의 공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가에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소송법 제도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국의 수사권 조정 때 그 청와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건 당사자주의적인 요소인데 직권주의적 요소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게 뭐냐, 왜 그런 이야기만 하느냐,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배라고 하면은 노가 필요한 것이고 수레라고 하면 바퀴가 필요한 것이다. 근데 당신들은 배를 만들 것인지 수레를 만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제가 먹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뜨는 원리를 몰라도 비행기 타고 여행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 다 이해하고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용하는 사람 없고, 또 도플러 효과라는 그 어려운 개념을 알고서 과속단속 카메라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감속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왜 뜨는지에 대한 이 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빠르니까 뜨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석은 로켓보다 더 빨라요, 속도가. 근데 운석은 왜 못 뜨죠? 그건 뭐냐? 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당사자주의나 직권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형사소송 제도의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미친듯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들을 이해시켜주고 거기에 맞춰서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이모 국회의원이나 한국 3M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수완박법 만들고 우리나라 수사권 조정안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있는 것은 양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재판은요, 이렇게 당사자주의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당사자주의가 뭔지는 진짜 그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은 직권주의 아니면 규문주의예요. 원님재판, 사또재판을 생각해 봅시다. 원님재판, 사또재판은 춘향이 재판을 생각하면 돼요. 변사또가 기분 나빠가지고 춘향이 잡아오죠. 지가 잡아와가지고 지가 기소하고 지가 재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직권주의 또는 규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규문주의에 가깝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당사자주의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직권주의 아니면 규문주의예요. 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화홍련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화홍련이 뭐죠? 되게 억울하게 우리가 살해를 당해서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부사를 찾아갑니다. 귀신이 돼서 밤에. 그걸 보고 부사들이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계속 죽어나가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사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도 이렇게 막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장화하고 홍련이 직접 새엄마하고 장세 찾아가서 복수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애먼 부사들만 쫓아갑니다. 계속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원빈이 나오는 아저씨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원빈이 금리빨 빼고는 모조리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김인권 일당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자기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원빈이 검찰청에 난입을 해가지고 검사들을 협박을 한 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장화홍련전 구조가. 황당한 거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직권주의가 강하냐면, 춘향전에서 보면 탕관오리를 누가 물리칩니까? 춘향이가 물리칩니까? 아니죠. 암행어사, 즉 관료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월리엄 테리나 로빈 후드는 어떻게 되죠? 민중이 직접 탐관오리를 타도합니다.
설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설화하고 서양 설화는 좀 달라요. 햇님 달림 설화를 볼까요? 햇님 달림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결국 누구였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권선징악을 행했던 것은 내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어떻게 물리치죠? 자기들이 밀어서 없앱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뿌리 깊게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민사소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사소송이 형사소송하고 거의 일치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님재판이라고 해서 동양이 다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실 과거에는 좀 더 유능하고 실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더 잘 도와줬던 구조죠. 그래서 서구 지역에 있었을 때도 일부 지역에서 특히 식민지 미국 시절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법원이 사실은 행정과 사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식민지 법원은 카운티 법원이 이런 거래요. 유산 관리도 하고 이교도를 처벌하기도 하고 도로를 보수하기도 하고 인허가도를 내주기도 하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도 해요. 교정도 직접 담당을 했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의 제도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